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에 인기가 있는 정치 드라마 있죠. 우리 정치권을 좀 어떻게 보면 꼬집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정치권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좀 비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제 한나라당에서 이 정치 드라마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건데요. 정책과 관련해서 당 중진들,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받아들일 것처럼 해서 대변인이 논평까지 했는데 4시간 뒤에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책임을 또 당대표가 지도부의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한나라당의 오락가락하는 상황. 그리고 어제 10월 27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어디도 이제 텃밭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전라도가 텃밭이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정치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자 감세 철회. 일단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거 가지고 한나라당이 좀 비판을 받았는데 어제 또 그제는 안상수 대표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겠다. 중도적 보수를 하겠다. 그리고 어제는 또 부자 감세 철회를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또 없던 일이 돼 버렸는데 이 좀 사건의 일련의 사건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한나라당 굉장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네. 한나라당 입장에서 가장 듣기 싫은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자 감세라는 말일 그렇죠. 텐데요. 예. 한나라당이 사실 야당 시절에는 당시 열린우리당을 향해서 세금 폭탄이다. 또 북한 퍼주기다 이런 용어를 써서 당시 여당을 상당히 궁지에 몰아넣고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정책적인 목표 의식을 분명히 해서 타겟을 정해서 정치 투쟁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제 그 역풍으로 또 이제 여당이 되고 나서 바로 부자 감세라는 이런 어떤 용어로서 지금 어떤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한나라당 입장에서 지금 부자 감세라는 용어를 들으면서도 계속 추진해 오는 것이 바로 이 친기업 문화, 친기업 정치 문화를 조성하겠다 또는 시장을 중시하는 그런 정권이 되겠다 이런 그동안의 국정 기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상수 대표의 국회 연설 과정에서도 개혁적 중도보수라는 그런 또 어떤 국정 목표를 분명히 했고 70% 상위 30%를 제외한 70%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재정 건전성이 가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위층 소득 8,800만 원 이상 되는 소득 상위층에 대해서 소득세를 2% 깎아주기로 한 그런 이제 2012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개정안 또 법인세 2억 원 이상 내는 2억 원 이상 수입이 있는 그런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2% 깎아주기로 하는 그런 법인세법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을 유보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른바 부자 감세 연기의 어떤 취지인데요. 이것을 두고 이제 앞으로 한나라당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가 지금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이제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는 측면 하나 하고 그래도 친기업적인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시장 친화적인 정권이 되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상반된 모습 중에서 어떤 쪽을 갈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것이 어제 벌어진 이 해프닝의 한 전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제였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멋있게 한번 외쳤었죠. 개혁적 중도보수를 추구하고 다른 의견도 듣겠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한나라당의 그동안의 비판의 대상이었던 부자 감세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논의가 벌어졌는데 다시 없던 일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입니다. 8,800만 원인가요? 이상에 대한 소득자에 대해서 2% 감세, 즉 세금을 줄여주고 2억 원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도 줄여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세금을 줄어들게 하면서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대로 시행이 될까요? 아니면 한나라당이 좀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들일까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딜레마인데요. 복지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복지는 확대하고 세금 깎아준다면 결국은
국가의 재정은 구멍이 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그 구멍이 난 국가 재정을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메꾸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가가 빚을 계속 많이 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후세대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미래 세대에게 우리 현재 세대의 복지를 위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기업적인 어떤 정치를 행하겠다 또는 시장을 키워서 결국 궁극적으로 기업을 살찌게 해서 그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고 나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까지 국정 기조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한나라당의 노선 투쟁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 이번 문제를 직접 제기한 정두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 감세 정책이 결국 2012년 내지 2013년에 시행될 그런 정책이고 그것은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도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벌써 네. 예고를 함으로써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이 되었다. 그래서 차라리 유보를 시키고 차기 정권에서 논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인데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2012년에 있을 이제 총선에서 이 문제가 예. 총선의 이슈가 돼서 선거에 아주 크게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이것을 좀 막아보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은 여러 의원들의 표계산들이 좀 깔려 있다. 그렇죠. 의원들의 예. 사활이 걸린 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 재보궐선거, 좀 많은 분들도 선거를 치렀냐 할 정도로 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제, 일단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한나라당이 4곳, 민주당 1곳, 무소속 1곳,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압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분석과 그 다음에 민주당이 텃밭 광주서 패배한 이유 좀 함께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 서구 구청장 선거에서 패배를 했죠. 네. 단순한 패배가 아니고 3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 무소속 후보가 국민참여당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앞서서 승리를 했고요. 민주당 후보는 국민참여당의 서대석 후보에게 10%가 넘는 결정적인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텃밭이라 할 이 광주시에서 3등을 하고 패배한 것은 민주당의 험로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 의령군수 선거는 과거 3번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서 한나라당은 상당히 고무가 되는 고무된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경남지사를 김두관 무소속 후보에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거둔 첫 번째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예. 이게 이러한 어떤 텃밭에서의 승리가 단순히 텃밭의 문제가 아니라 표심이 변하는 것이 아닌가. 예. 경남 의령 군수선거에서 물론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경남지사는 무소속인 김두관 지사가 당선된 것이 불과 얼마 전 지방선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당선된 경남 의령 군수 역시도 지난 민선 4기 군수를 역임한 사람인데다가 그 당시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예. 적이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승리라고 예.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예. 이렇다면 이제 앞으로 유권자들이 과연 우리 지역은 어떤 정당이 무조건 대세다 이런 어떤 생각에서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 예. 지방 보궐선거에서 조금 드러난 것이 그럼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텃밭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텃밭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이제는 국민들이 모 드라마처럼 회초리를 들어서 세게 때릴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지지율 상승, 이와 관련해서 반짝 효과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손학규 또 대표에 대해서 20%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은 사실 그동안 꾸준히 네.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반짝 효과라기보다는 그동안 외연 확대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호남 지역 주민들의
신뢰의 표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특히 세종시 논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복지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보여진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인 생각에 대해서 호남 주민들도 과거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감, 극도의 거부감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 가서 과연 지금 지지율만큼의 득표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호남 지역에서 득표를 얻은 것은 그렇게 10% 이상 득표를 얻은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것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아직도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역시 선거 때는 조금 지금의 지지율이 곧바로 득표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 후보 중에서 호남 지역에서 그나마 득표를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후보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한나라당 내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편 그 손학규 대표가 과연 지지율이 20%를 예. 넘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요. 손학규 대표가 지금 한나라당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당히 선명한 공격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러한 것이 야권의 어떤 전반적인 결집을 통해서 20%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면 탄력을 받을 것이지만 손학규 대표 자체가 또 민주당 내에서 조금 지도력에서 분점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아직까지 과연 야권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정체성 논란에서 완전히 그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내용 분석했습니다. 김재원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